네, 3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는 지금까지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감하고 대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죠. 어떤 곳은 벚꽃이 화창하게 피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이와 같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디서 나오는지 이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기상청은 날씨만 했잖아요. 기상청은 날씨만 했는데 기상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이제 환경의 그 질적인 문제, 대기질이라든지 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상 자료를 이용해서 하니까 이 기상 전문가들 안에서 예보가 자꾸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보가. 그래서 지금은 이 통합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세먼지를 위한 미세먼지 센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상 전문가 절반하고 환경 전문가, 대기 전문가 절반이 모여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바람이라든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줄이고 뭐 이렇게 하려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산업 구조를 바뀌고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 기후변화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인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바꾸고 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로 이렇게 바꾸면은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 구조 같은 경우는 도시를 이제 생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길이라든지 또 자전거 길이라든지 도보길,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많이 만들고 특히 공원이라든지 숲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죠. 도시 안에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미세먼지나 이런 데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양론이 많은 지역은 특별히 어떤 지구를 지역에서 거기에 어떤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거기에 이제 뭐 출입 제한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제한이라든지 청소를 더 열심히 하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제 공조죠. 특히 중국하고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워낙에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하고 협조도 잘 안 해요. 같은 어떤 분석 데이터도 잘 안 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겠죠. 이제 국가적으로는 특히 미세먼지에 특별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심 지역이라는 것은 미세먼지가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앞에서 말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왜 중점 관리를 해야 되냐? 석탄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여서 수도권에 차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도시권은 거의 다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뭐 어떤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농촌에서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면 그것이 미세먼지로 발달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자동차만 볼 게 아니라 농업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현장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만큼 위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앞에서 뭐 되게 폐포에 영향을 미치고 한다고 했지만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 안에는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 기반에서 정확한 예측이나 측정에 기반해서 미세먼지의 대응 역량, 그래서 이제 계절관리제도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절관리제는 앞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본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상시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행하다가 고농도 시기가 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특별히 뭐 도로 청소도 2회로 늘리고 석탄 발전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비상 그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고농도 시기가 발생하는 때는 겨울철 왜 많이 발생하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 연료도 아무래도 많이 떼고 그러는데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죠. 그런 그 기상적인 여건이 특히 더 그렇고요. 특히 바람의 방향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더 그러는 거예요. 여름철에 미세먼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 쪽에서 일본이라든지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러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대기 관리 권역의 전국 확대라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서울만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중부권, 충청남도 같은 경우 발전소가 많이 있어서 그렇고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남부권 같은 경우는 광주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또 도시에서는 공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영남, 뭐 부산권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래서 대기 관리 권역을 지정을 하는 게 2020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기 이런 권역 내에서는 그 노후 경유차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 경유차는 저감 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심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 그 감시하는 카메라가 달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만 관리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그 노후 건설 기계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광주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인천은 이제 선박에서 뭐 시커먼 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박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뭐 교양 시간에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총량 관리제라는 것을 대표적으로는 수질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수질 분야는 좀 다른 것이 수질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광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광주천이 흐르고 영산강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전라남도예요. 그러면 광주 전체에서 이 전라남도로 나가는 이 출구 여기에서 BOD가 예를 들면은 뭐 이 3.0까지 일단 목표를 딱 정해놔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업장 하나 지으면 여기 스페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또 그 하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의 BOD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 경우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수 처리장의 능력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이 개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여기다가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그만큼의 하수 처리장 능력이 늘어나야지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우리는 수리로형 총량제라고 그래요. 근데 대기 분야에서는 어쩌냐? 대기 분야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분야는 어떻게 하냐면 각 사업장별로 할당량을 줘요. 할당량. 당신의 공장에서는 1년에 얼마만큼만 배출하시오. 또 당신의 공장은 얼마만큼만 배출하시오. 이 배출량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공장에 대한 한 1년 동안의 통계를 내가지고 당신들은 일만큼 내니까 몇 프로를 줄이시오. 또 당신들은 몇 프로 줄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총량관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검토하고 있는 게 뭐 습지 총량제 또는 자연자산 총량제 이래가지고 공원을 광주 같은 경우는 공원이 15개가 있어야 되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을 깎은 만큼 다른 지역에 광주 시내의 다른 지역에 그만큼의 공원을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그 자연 자산 총량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량제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 보일러가 이제 처음부터 설치가 돼서 상관이 없는데 주택 같은데 이런 데는 친환경 보일러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적게 나오는 보일러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줍니다. 돈을 지원해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일도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씩 설명했던 내용들, 이게 클린노드죠. 클린노드. 여기 이제 대구의 사진인데, 광주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송정역에서 그 서창교까지, 달까지, 거기까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를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 흡입해가지고 청소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지만이 도시가 깨끗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옥상 정원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요즘 아파트는 이제 옛날 아파트는 그 지상에가 주차장인데 그 아스팔트로까지 요즘은 주차장은 다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정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는 주차장이 여전히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옥상 정원과 마찬가지죠. 이런 정원을 우리는 인공 지반 정원이라고 해요. 인공 지반.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흙을 쌓고 여기다 흙을 쌓고 여기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생태 면적률이라는 걸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해야지만이 도시가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거의 지상에 차를 받칠 수가 없잖아요. 택배 차량 운행하는 것 외에는 이삿짐 차량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빗물 활용이라든지 도시 열섬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바람길 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또는 하천에서 그 불어오는 바람을 막지 않도록 아파트 배열을 잘 한다는 거죠. 건물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바람이 쭉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어버리면 바람이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 안 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바람길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하나의 기준들인데 이거는 이 비상 저감 대책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씩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참여를 하고요. 아까 차량 2부제 같은 걸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송 분야, 생활 분야, 발전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그 공공 부분에서 했던 것들을 민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점차 강화를 해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송, 배출가스 등급 운행제 아까 뭐 5등급 같은 운행 제한 중지하는 거, 발전 같은 경우는 상한제약이라고 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석탄 발전을 그동안에 100% 가동했는데 80%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면 미세먼지가 좀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에 이런 비상 저감 조치가 한 번 광주는 발생한 적이 없고 서울은 2번인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미세먼지 상시 저감 이거는 항상 한다는 거죠. 경유차 대책으로서 그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니 관공서는 이제 앞으로는 100% 다 전기차를 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박이나 항박, 아까 부산에서 주로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그 연료를 전환할 수 있도록 LPG라든지 이런 조금 더 미세먼지를 적게 내는 그런 에너지를 전환하게 한다. 발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유연탄, LNG에 대한 그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는 건데 이 세금을 LNG에다 적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는 아까 가정용 전업소 보일러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동안은 수도권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서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민간합동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범부처란 말은 모든 부처가 참여를 한다 이 말이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구명을 국립환경과학원중심에서 했는데 어쩐다 했죠? 기상청하고 합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한다 하는 것이죠. 국제협력과 등은 한국과 중국을 위주로 했는데 동북아 전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에다 나무를 심는다 하는 건데 특히 도심에 이제 숲을 많이 만드는 거,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서 이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일단은 미세먼지의 그 저감 효과가 25%, 5.6% 정도.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약 40% 정도. 엄청난 저감 효과 있죠. 근데 나무들이 이제 그런 잎에 보면 나무 잎에 보면 이게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 미세먼지의 성분들도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나무 잎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 붙는 것은 흡착이라고 그래요. 흡착. 그리고 이렇게 이게 나무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많이 해놓으면 차단이라는 게 생겨요. 차단.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죠. 솜도 차단하는 역할도 하죠. 나무들이. 이제 이런 효과들이 이렇게 25.6%, 40.9%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밀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하나 터놓으면 바람이 많이 통할 거 아니에요? 바람길이. 그래서 훨씬 더
그 나무로 인해서 생산된 어떤 공기, 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내뱉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좋은 공기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심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기후변화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대기정화 이런 것들을 또 쾌적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교통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이게 자동차보다는 걸어 다니다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기후변화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전거 그 전용 차로가 유럽처럼 그렇게 굉장히 좋게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또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급출발, 3급,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이런 걸 하면은 아무래도 그 연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모가 되면서 배출가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막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전기, 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전기만 가지고는 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전기를 뭘로 만드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석탄, 석유, LNG나 LPG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다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이 불을 켜놓는다든지 또 컨센트에 어떤 차단 장치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기 정화하는 필터를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요리를 할 때는 환기장치 후드를 틀어놓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낙엽을 태운다든지 이런 거,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측정소,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약 260개소, 이게 약입니다. 더 많이 측정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기 오염 측정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집중 측정소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백령도에 있죠. 이건 중국에서 미세먼지라는 대기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호남권에는 광주에 가면 저기 첨단 지구에 그 영산강 물안경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안에 가면은 이 호남권 집중 측정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남쪽에서는 제주 에어로베가 있고요. 동쪽에는 울산에가 있습니다. 서울에가 있고 대전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집중 측정소 여기는 각종 자료들을 생산을 해서 아까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 오염을 관측하기 위한 이송을 쏘았어요. 이런 이송을 쏴고 이거 이제 천리안 EB호라고 그러는데 쏴가지고 현재 각종 자료들을 내보내주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받아서 우리나라 현재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고 또 어떻게 예측이 된다. 중국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리안 이성 EBO에 이런 것들을 뭐 목표 정지 궤도라고 그래요. 성공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탑재된 규제 규격인데 뭐 우리가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밀하게 2,500km, 2,500km를 관측을 하고 있고 여기는 5,000km, 5,000km 사이를 이렇게 정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해양 탑재제, 환경 탑재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다를 어떤 그 평가하고 그 조사하는 그런 기능과 환경 대기를 구분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에는 측정소가 몇 개 있는가? 지금 약 16개인데 매년 두세 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약 18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여기에 그 도시대기라는 게 있고 도시대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이라는 게 있고 중금속이라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현재 그 표출돼서 보여주는 것은 다 이거예요. 도시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지역에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거지역에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 서석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구에 농성동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의 주월동 이런 데는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산단에는 첨단, 산단, 그 다음에 하남 산단 이런 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또 별도로 상업지역을 설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많아요. 보통 이 대기 측정소가 2층 내지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사는데 왜 이렇게 높은 데 설치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다가 측정소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상무지구에 롯데마트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암동 그 벽산아파트 앞쪽에 또 하나 있어요. 2개가 지금 현재 그 제일로 복잡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되고 있고 표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직접 여러분들도 보여드리지 않고 감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정밀 관리한다는 뭔 말이냐면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까 미세먼지가 단순히 먼지이지만 먼지 안에는 이렇게 금속이라든지 다른 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유기물질도 들어있고 원소도 들어있고 그렇죠.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참고로 음이온,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는 유기물질, 오가닉 컴파운드로 유기물질, 그 다음에 무기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발생했는가, 또 어디서 왔는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2차로 미세먼지, 소민세먼지로 이렇게 발전하는가,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하고 연계해 지른다 하는 것들은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생활하는 그런 장소들에 아까 교통이 많은 곳, 아까 아파트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구분지어서 미세먼지를 잘 측정을 해서 대책을 세운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 측정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식의 미세먼지 측정 어떤 방법에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훨씬 더 요즘 이동으로 측정하는 이동 측정 차량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도시에 숲을 많이 만들어야 공기질이 좋아진다 하는 건데 광주에 가면은 푸른 길이라는 게 있어요. 푸른 길.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KTX가 안 다녀서 상당히 좀 축소된 경향인데 광주역에서 광주대학교까지 그 다음 더 가면 효천역이라고 있어요. 지금 효천역은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죠. 효천역까지 있는데 여기에 옛날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있어서 이것을 거쳐서 순천 여수까지 기차가 가죠. 순천까지. 그런데 이 길을 없애고 광주역에서 길을 없애고 송정역에서 서광주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효천역으로 가는 이런 철도를 만들었어요. 여기 철도 부지가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어요. 산책길도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공기가 여름철에 이게 온도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 다음에
소음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만들고 나무가 소음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들면 좋고 또 광주에는 무등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무등산이 이렇게 미세먼지를 많이 감소하는 역할들을 하더라. 특히 이제 사진이 적긴 한데 이렇게 루트별로 특히 광주의 그 중심사 입구에 가면 주차장이 있죠. 그 입구에 가면 일수원지라는 데가 있어요. 일수원지. 여기 일수원지 안쪽에 가면 편백숲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피톤치드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 안에서도 식물을 이용해서 그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플랜테리어, 인테리어를 식물로 한다 그래서 플랜테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야자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산세베리아 그 다음에 파피라,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가늠죽, 인도고무나무 우리가 뭐 카페를 간다든지 또는 가정집에 뭐 이사 간다든지 보면은 이런 그 실내 식물들 실내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 하나씩은 다 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공기를 깨끗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 세제증후군 그러면 주로 그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또는 포르말린이라고 있어요. 눈을 딱 굉장히 따갑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며칠 만에 전부 다 좋아지더라.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더라 하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잎의 면적당, 잎이 큰 것이 좋은가 어떤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산세베리아라든지 안스리움이나 스캔답서스가 훨씬 더 간헐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뛰어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주차에서는 이제 1차 시대 미세먼지로 인해서 달라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했고 2차 시대 미세먼지의 이 장거리 이동까지 건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시대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마다 각 시차별로 그 퀴즈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퀴즈 문제도 꼭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